이 영상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부모는 이제 요점이 부모님은 을이어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아이가 학교에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제잘제잘 오늘 선생님하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걸 부모한테 이제 이야기를 못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이분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을이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를 자꾸 물어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학습한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정기적으로 알림장으로 해서 부모님에게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하기도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이제 선생님이 안 하시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을인 부모 입장에서는 그분 말씀이 이제 을인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내용을 선생님한테 의견을 피력을 해도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네. 중요한 이야기죠. 아이들이 제잘제잘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그래도 오늘은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구나, 친구하고 잘 지냈구나, 선생님하고 잘 지냈구나,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피상적이지만은 그래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못하면은 부모님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장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집에 와서 조잘조잘 얘기하는 거는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이제 저도 아이가 둘을 키워봤지만은 두 아이가 하나에는 와서 자세히 설명하는 아이가 있고 둘 다 남자아이였지만도 또 하나에는 뭐 학교에서 괜찮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았어. 그죠? 괜찮았어? 그럼 괜찮았어. 뭐예요? yes, no question으로 물었으니까 yes, no로 그냥 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중학교나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면담을 할 때 그 면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김윤나 작가인가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꼭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이들이 장애가 없어도 집에 와가지고 이게 말을 잘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어릴 때는 아이들이 전달을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벌써 한 4학년, 5학년 되면 부모들한테 와서 그렇게 친절하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여자아이들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애들 중에서 그렇게 남자애들은 특히나 이제 그게 좀 더 심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꼭 여자 남자 이제 성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도 나중에 가서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articul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언젠가 한번 했을 것도 같은데 만일에 안 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예비 교사들한테 트레이닝을 할 때 articulation 나는 articulate한 사람을 좋아한다, 학생을 좋아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articulation이라는 건 뭐냐면 발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articulate 한다 그러는데 우리 articulate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면을 하면 말을 풍성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말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이제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소풍을 갔다 왔으면 그 소풍 갔다 온 거를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차차차차 쫙 얘기를 해주는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은 성격적으로 안 하는 아이들이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그게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thinking process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articulation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른들을 봐도 똑같아요. 친구 5명이서 여자친구들 5명이서 어디 여행을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 와도 각자 집에 와서 자기 아이들과 자기 남편에게 자기네 여행한 내용을 이 5명이 여행을 가서 똑같이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의 분량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짜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은 그게 전제가 되고 이제 이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제 학교와 부모 사이와 선생님 사이에 있어서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은 없어요. 둘 다 아이를 가운데 놓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어때요? 내 아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가 월급을 받고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서 준비를 해서 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 한 권의 분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한 페이지밖에 얘기를 못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교육에 있어서 이 선생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교사를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부모님을 선생님 만들기 프로젝트를 마음속에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일을 교수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조금 지루해지거나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할 때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 선생님 만들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내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요러요러한 면들이 있어서 내가 집에서 이렇게 선생님 같이 집에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이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게 정말 애타게 꼭 사랑하는 연인이 전화를 해주나 안 해주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사랑을 더 많이 그러니까 연인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약자라 그러잖아요. 을이고 사랑을 조금 무덤덤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갑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누구든지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을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목이 마르게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주기를 목이 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안 해주니까 이제 애가 타죠. 그랬다가 또 선생님한테 자꾸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annoying이 된다 그러거든요. annoying. 그러면 이제 귀찮다는 의미하고 annoying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자꾸 누군가가 이제 똑같아요. 아이들이 제가 자꾸 예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한국말하고 1대1로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을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한국말이. 근데 애노잉이라는 게 아이가 밥을 먹기 싫은데 자꾸 엄마가 밥 먹어 하면 이제 아이가 짜증을 내죠. 이제 그런 걸 애노잉이라 그래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나 내가 자꾸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귀찮아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우리 아이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해를 이제 해보세요. 일단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또 그런 엄마가 있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인지 능력상 그렇게 내가 겪은 거를 잘 조합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달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격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성실하게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제 배려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배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선생님이 엄마들의 그런 어떤 장애 아이를 가진 아이를 둔 이 엄마들의 그 목마름과 배고픔과 이런 감정을 조금 이해를 하면 그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엠파티라 그러는데 이제 공감이거든요. 정서적으로 내가 저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 신발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남의 신발 속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죠? 또 선생님 자체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굉장히 가르치는 일을 재밌게 하고 이런 선생님들은 또 그런 걸 잘 해주는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오늘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했어. 우리
뭐 소미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일이 자랑스러워요. 자기가 이 아이를 가르쳤는데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선생님 스스로가 너무 뿌듯하고, 그렇게 자기가 가르쳤던 자기가 너무 뿌듯해서 그걸 엄마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싶어요. 애한테 자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엄마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또 그거를 막 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성격을 떠나서 내 성격이 그렇게 말이 많지 않고 내가 많은 걸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잘하면 어때요? 재밌잖아요, 일이.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또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물론 막 무대 위에서 막 혼자서 댄스를 하는데 내 스스로가 내가 너무너무 잘해서 가수들 같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 자랑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자기네가 막 댄스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해도 내 앞에서 열광하는 관중이라 그러나요? 그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할 때 뿌듯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잘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만큼을 했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아닌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서 내가 나의 그 성취감을 맛을 봐요. 그럼 선생님으로서는 아이가 5까지를 세지 못했던 아이가, 선생님이 꾸준히 며칠 동안 5를 카운트하는 걸 가르쳤어. 세는 걸 가르쳤는데 애가 5번째 되는 날 아이가 드디어 5를 혼자서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기적이에요. 도저히 그리고 특히나 선생님으로서 가장 뿌듯할 때가 다른 사람이 포기한 아이들을 가르칠 때거든요. 얘는 못해. 얘는 이런 장애가 있어서 얘는 할 수도 없어 하고 선생님이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 그러면 결과가 별로 없겠죠. 근데 이 선생님은 자기가 워낙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아이한테도 선입견을 두지 않고, 또 자기 믿음에 있어서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와 아이가 실질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르친 거를 아이한테서, 지금 5를 못 세던 아이가 다른 선생님이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9살이면 6살이나 7살 때부터 선생님들이 막 가르쳤는데도 못했는데 2, 3년 만에 자기한테 왔는데 자기가 5일 만에 아이를 가르쳤어요. 얼마나 뿌듯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자랑하겠어요? 아이의 엄마한테 자랑을 하겠죠. 아이의 부모님들한테 자랑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이제 제가 개별화 교육 내용 같이 이게 법적으로 선생님이 의무가 있는 내용들은 부모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당당하다는 말은 이렇게 법적으로 있으니까, 저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뭐 나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법적으로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알면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의리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죠? 갑과 갑의 게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알림장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한테 업데이트를 해주는 일은 이 선생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학교 규정상 어, 일반 선생님들이, 이제 특히나 저학년들 선생님들은 아직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뭘 배우고 뭘 한 거를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유치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이제 부모들한테 아이가 지금 오늘은 뭐를 했고 아이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게 돼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요구를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만일에 선생님이 그런 의무가 없다면은, 만일에 제가 이제 이 엄마라면은, 제 아이면은 저는 선생님한테 가서 그냥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의 배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이를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가진 선생님, 아이가 없는 선생님, 결혼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이가 있는 선생님, 아이가 없는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자신이 장애 아이가 있는 선생님,
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는 선생님, 그죠? 그다음에 내가 아이가 없어도 또 근처에 조카나 이렇게 언니의 아이나 뭐 오빠의 아이나 이래서 옆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배경에 따라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선생님들의 그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라면은 인간적으로 선생님에게 접근을 해서 이 선생님이 만일에 이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고, 특히나 옆에 장애 아이가 없는 선생님. 그죠? 한국에서는 이제 선생님의 직업이 제가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미국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란 직업 자체가 워낙 괜찮은 직업으로 한국에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랑 다르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소명 의식을 가지고 특수교사가 되는 선생님들도 많기는 하지만, 또 대학 들어갈 때 학점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학과를 따지다가 이제 특수교육을 하신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부모의 마음을 한번, 절대로 의리면은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제 영어로 패시브 어그레시브 하게 돼요. 그 패시브 어그레시브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거를 우리가 패시브 어그레시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그레시브는 뭐예요? 약간 이제 과격하다 이 말이잖아요. 꼭 폭력까지 아니어도 이게 과격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걸 패시브하게 하니까 어때요? 액티브하게 어그레시브하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근데 패시브하게 어그레시브한 사람은 조용히 하면서 그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피하게 돼요. 그 엄마한테 연락이 오면 선생님이 막 부담을 갖게 되고 피하게 되고 이렇게 싫어하게 되고 이런 느낌이,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다 인간이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양한 인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는 선생님의 배경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니면,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미니멈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맥시멈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니멈, 맥시멈이 선생님 짝도 똑같잖아요. 모든 인간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면서 선생님에게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그다음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나중에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교육의 목표도 있잖아요. 양육의 목표도 있고 교육의 목표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그 방향을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궁금하다.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알림장 같은 거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올려주시면 내가 그걸 보고 집에서 내가 그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선생님이 혼자서 힘들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 좀 더 쉽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만일에 이제 직장을 안 다니시는 이제 부모님들이면, 엄마들이면, 선생님들이,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사실 학교에 가서 굉장히 이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 반에 가서도 이제 막 부모 뭐 책 읽어주기, 뭐 한국도 이제 그런 거는 많이 하잖아요.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제 특히나 이 장애반은 도움을 받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미국처럼 이제 합법적인 보조교사들이 만일에 없으면은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하시면은, 근데 엄마가 막 비판적이고 막 과격하고 이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만일에 엄마가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들의 힘든 점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힘든 점을, 부모인 나도 내 아이 하나 장애인인데도 이렇게 버거운데 선생님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이 제가 선생님의 보조교사 노릇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꾸로 이제 오퍼를, 이제 학교 법은 제가 잘 몰라요. 한국에 부모님이 오셔서 그런 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해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 때,
또 괜찮고 또 아마 부모님이 이제 옛날에도 그거는 부모님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요즘은 뭐 워낙 이 통신이 잘 돼 있으니까 만일에 이 선생님이 알림장을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안 올려주시고 이러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한 2주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선생님한테 약속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찾아가겠습니다. 선생님 어느 시간 괜찮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알림장에 이렇게 이런 거를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잘 연락이 없으시니까 내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고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이 어때요? 부담스럽게 만일에 느끼시는 선생님이면 혼자서 그냥 차라리 부모님들한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더 편하겠다 싶으시면 이제 그런 걸 해주실 거고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막 방과 후에 맨날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모님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만나는 게 좋겠다. 내가 이제 선생님이면 제가 선생님이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차라리 한부모씩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이나 부모님하고 면담을 한 20분, 30분씩 이렇게 알림장 하기가 매일 하기가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가 만일에 힘들면 아이들이 많아서 힘들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통합반에 그렇게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이게 이제 일반 학교 안에 있는 특별반이어도 미국보다 오히려 아이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국이.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선생님 개인의 선택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몰라서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렇게 막 많은 걸 생각하면서 하시지 않으셔서 할 말이 별로 없으셔서 그러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근데 부모님들이 요구를 안 하면 선생님들은 평생 안 하시겠죠. 근데 부모님들이 그 반 혹시 엄마들하고 만일에 이제 서로가 왜 일반 부모님들 굉장히 반 조직이 막 부모님들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이 특수반도 만일에 내 반 안에 아이들이 한 5명, 6명이면 이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걸 선생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많은 걸 건의를 하세요. 왜 못해요? 내 아이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은 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아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직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학교에서 특별반이 없어져 버리면 이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부모가 을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을의 입장이고 부모도 을의 입장인 거예요. 두 분 다 갑의 입장일 수도 있고 두 분 다 을의 입장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만일에 선생님이 나이가 어린 선생님이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인데 못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러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의 매너리즘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제가 아까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걸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면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부모님들끼리 이제 머리를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누구 엄마, 그 다음에 2, 3주 있다가 누구 엄마, 2, 3주 있다가 누구 엄마. 근데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아유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올려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일부러 오셔가지고 선생님 아까운 시간을 안 뺏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하는데 또 올리는 걸 열심히 올리는 선생님이 있는데 내용이 없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은 또 내용도 가르쳐 줘야 돼요. 선생님한테 우리가 궁금한 내용은 이런 거다. 아이가 행동은 어떻게 했는지, 아이가 언어는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알림장에 올려줘도 부모님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궁금한지를 부모님이 먼저 아셔야 돼요. 무엇가 궁금하신지. 그래야 선생님한테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발달 장애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발달 장애라는 말을 지금 거의 안 쓰거든요. Developmental Disability. 왜냐하면 모든 장애는 다 발달 장애예요. 모든 장애는 다 왜냐면 아이들이 발달에 있어서 이게 아이들이 우리가 예정한 대로 모든 아이들은 뭐 1살이 되면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고 뭐
그다음 뭐 2살이 되면 어떻게 되고, 뒤집기는 몇 개월이 되면 하고, 몇 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배밀이를 하고, 몇 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발달의 단계가. 근데 모든 장애 아이들이 이 발달의 단계에 있어서 그거를 못 보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발달 장애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Cognitive Developmental Disability, 인지 발달이에요. 전부 다. 인지는 머리만 인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걷는 거, 모로 스킬도 다 인지예요. 사회성도 인지고 정서도 인지고 언어도 인지고 전부 다 인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지 발달이거든요. 그럼 모든 장애는 인지 발달 장애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발달장애 이래가지고 주로 지적장애 아이들을 발달장애로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폐증이 많아지면서, 그 다음에 자폐성장애가 많아지면서 이제 발달장애, 자폐성장애하고 이제 지적장애하고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막 또 이렇게 부르고 이러는데, 사실 발달장애가 우리가 종합선물 세트 같이 굉장히 이제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나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인지고 그 다음에 언어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님들은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장애가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죠?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5가지예요. 아이들이 장애에 있어서 학습 장애 아이들은 당연히 학습에 이제 학과목에 특히나 읽기와 수리력, 그죠? 읽기와 수리력에서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이 이제 학습 장애로 되잖아요. 그럼 학습 장애를 빼놓고 학습 장애도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이제 머리에 관계되는 인지, 그죠? 인지 능력, 지적 능력이잖아요. 그 부분. 그다음에 언어 능력이에요. 그럼 이 언어 능력도 굉장히 많아요. 언어 능력도 우리가 말을 하는 언어, 듣고 이해하는 언어, 그죠? 그 다음에 듣는데 이해하는데 굳이 그대로만 이해하는 능력, 그죠? 그럼 추상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말하는 언어 능력, 듣는 언어 능력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해요. 이 의사소통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그 커뮤니케이션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결국에는 자폐성 장애 때문에 이제 결국 커뮤니케이션 장애라는 이 모호한 용어로 쓰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들이 입에 이제 근육에, 입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articulation,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는, 아니면 목소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에, 갑자기 영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발음이 세가지고 언어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 스터터링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는 전부 다 기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듣는 거는 뭐예요? 이 듣기 언어는 인지 능력인 거예요. 인지 언어와 관계된 거예요. 그죠? 그랬던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자폐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어휘력, 말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있는데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포밍을 못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안에 인지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전에는 듣는 것만 이해를 못했는데 아이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못해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소셜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있잖아요. 소셜 커뮤니케이션 장애는 뭐냐면 컨버세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가 물론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안 되지만, 이 대화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와 정서와 문화를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해야 이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는 또 이해력하고 또 연결이 돼요. 책을 읽어도, 아이들이 소설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는 뭐가 때문에, 소설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은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그냥 뭐 되고 안 되고 해서 yes, no가 아니라 이 스펙트럼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인 거예요. 그죠? 사회 센스가 좋은 아이들, 문화적인 센스가 좋은 아이들, 사람에 대한 센스가 좋은 아이들, 정서적으로 예민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일반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대화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게 전부 다 자폐성 장애 덕분이에요.
자폐성 장애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언어에 관계된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세분화시켜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서예요. 정서는 두 가지죠. 남의 정서를 이해하는 거와 내 마음의 정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이제 가장 어렵잖아요. 정서적으로. 물론 정서장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이게 정서장애가 없어도 지금도 이제 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을 많은 심리학자들이 하잖아요. 철학자들도 하고, 내가 나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나의 정서 상태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왜 기분이 나쁜지 원인을 모를 때 곰곰이 생각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쁜다는 거를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딱 긴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내 마음의 상태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말을 하게 되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막 상처를 줘도 자기가 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저 사람이 왜 받았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는 나도 있고 상대방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뭐예요? 제가 머리에 관계된 인지, 언어, 그 다음에 사회성, 그죠? 사회성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정서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이죠. 이 사회성과 정서는 같이 가잖아요. 거의 그 사회성은 또 사람 스킬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회 정서가 거의 같이 나가는 거고 이것이 또 이해력하고 연결이 되고 이것이 또 의사소통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운동 능력인 거예요. 운동 능력인데 이것이 운동 능력으로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거의가 운동 신경이에요. 운동 센스거든요. 우리가 뭐 센소리 프로세싱 할 때 감각 통합 이럴 때 거기에 이제 이 운동 센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운동 센스가 떨어지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사회 센스도 떨어지고 정서도 떨어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운동 센스와 인지 센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부모님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5가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린 아이들을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발달해 가는 게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가 잘 한 개가 발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가 잘 조합을 해서 이렇게 서로가 믹서기 안에서 우리가 왜 옛날 이렇게 막 굴러가듯이 요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줘가면서 각자 도생을 하면서도 영향을 줘가면서 같이 발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와 정서와 이게 안 돼 버리면 사람 기술이 떨어지고 사람 기술이 떨어지면 언어가 떨어지고 언어가 떨어지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5가지 장애, 요 5가지 발달에 모든 거를 다 보여주는 아이들이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폐성 장애를 우리가 발달 장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발달 장애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지적 장애하고 또 이제 자꾸 믹스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이 지적장애 아이들도 이 5가지가 다 약해요. 다 약한데 이 아이들은 지적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퍼거나 하이 펑셔닝 아티즘 고기능 장애 같은 경우는 IQ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도 사회성이 뚝 떨어져서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능하고 상관이 없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이 5가지 영역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은 조금 뛰어난데 한 부분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성이 아이가 조금 괜찮은데 우리 아이는 정서는 조금 괜찮은데 그런데도 그 정서 중에서도 어느 한 부분이 괜찮은 거지 다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해서 이렇게 잘 믹스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아이들이 잘하는 이렇게 발달이 되는 그 태어나자마자부터 6살, 7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요거가 잘 조합이 돼서 발달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6, 7살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자기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아이가 자기가 늦는 걸 몰라요. 떨어지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조금 이제 신경을 쓰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니터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를
부모님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아시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언어에서 요러요러한 면이 약한데 선생님은 어떤 거를 수업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하세요? 우리 아이가 사회와 사람에 대한 스킬이 요런 면은 괜찮은데 요런 면이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약해요. 선생님이 혹시나 그쪽으로 어떻게 특별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집에서 좀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실은 굉장히 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가영이라는 아이의 엄마가 오셔가지고 가영이에 대해서 아이가 인지 능력은 이렇고 지적 능력은 이렇고 사회 정서적으로는 이렇고 이러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이 아이들의 이런 5가지의 발달 영역을 검사하는 사람과 선생님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걸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생각보다도 이거를 다 아는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국에서 대다수의 아이들 선생님 교육을 시키는 그 교대나 사범대에 아직까지도 직접 내가 아이를 가르쳐 가지고 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를 가르쳐 가지고 아이를 막 실갱이를 하면서 아이하고 힘들게 막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론하고 조금 다르구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해서 교수가 돼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트레이닝을 하면 굉장히 선생님들을 많은 거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만 막 공부를 하고 한 번도 선생님은 안 하고 학교에서 학생한 경험이 다인 사람이 뭐 미국에 가서 하버드나 막 뭐 대단한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교수를 한단 말이에요. 교대나 사범대에서.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게 전부 다 이론적인 부분만 가르칠 수 있지 실질적으로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 와서 교수한테 그걸 물어봤을 때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답을 할 수 있는 교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한국 상황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세베티컬로 안식년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이제 그 문제 행동 다루는 거를 제가 좀 트레이닝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쪽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교수님들이 계신가 하고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한번 교수님들의 그 이력을 한번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제 대학에 가면 선생님들이 자기 경력을 이렇게 조금 이 레저메 이력서 같은 걸 올려놓지는 않지만 그 전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써놓거든요. 뭐 선생님 생활 몇 년 뭐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보고 그래도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한 25% 제가 2020년도에 그걸 한번 이렇게 어느 대학에 가서 그 교육대 같이 이렇게 이제 선생을 전문적으로 길러내는 대학의 웹사이트에 가서 제가 한번 이제 쫙 거기 있는 선생님들을 교수님들을 다 봤어요. 한번 본 적이 있어. 근데 한 25% 정도 되는 선생님들만 교사 경력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대로 그냥 석사하고 박사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교수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마 이 현장에 대한 거는 부모님들만큼도 모르는 교수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한테 트레이닝을 받은 이제 이런 내용을 선생님들이나 이제 그 사범대나 교수님들이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발달을 하거나 발전을 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의 내 모습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분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놓고 여러 어른들이 이제 한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놓으면 그 위에 주위에 많은 어른들이 있는데 이 부모님만큼 애절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아무리 선생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부모님들의 애간장을 끓이는 것만큼 그 정도의 강도를 선생님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가장 그거 하는데 내 아이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도 부모님들이시고요. 또 어쩌면 가장 모르시는 분도 부모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거고, 공부하는 게 절대로 어렵지 않고요. 요 5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애가 없는 비장애, 뭐 능력이 있는 아이들, 일반 아이들, 정상적인 아이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 아이들과 내 아이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 장애가 없고 장애 진단 받은 것도 없는 내 아이가 왜 자꾸 떨어지는가? 학과목은 왜 떨어지는가? 이 아이의 성격인가? 이 아이의 사회성인가? 이 아이의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떨어지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쭉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한국에 있으면은 부모님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한 10번 정도를 시리즈로 만들어서 인지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들으시면 그렇게 간단하구나 하실 거예요. 인지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감각 통합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부모님들한테 쫙 설명을 해주시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이 부모님이 특수교육에 박사를 받으셨나 하는 궁금해할 정도로 굉장히 현명한 질문을 하시고 부모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을 자꾸 공부를 하도록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꾸 챌린지를 주면 선생님이 자꾸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모두 지금 의리입니다. 그러고 그냥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도 될까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쩔쩔쩔쩔쩔 매시면은 어때요? 선생님 너무 편하죠, 선생님 하기가. 그죠?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이제 선생님한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으로. 선생한테 제일 챌린지를 주는 학생은요, 질문을 하는 학생이에요. 웃기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 선생님이 이제 애들 앞에서 대답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선생님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그놈이 그냥 그런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그러고 와서 찾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을 자꾸 공부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정말 무궁한 그 아이들이 다 풀이잖아요. 사실은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공부예요.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당신이 공부한 내용을 학교에 와서 아이들 내 아이 5명의 학생을 보면서 얘가 이래서 여기를 못하는 거구나. 얘는 이래서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구나. 선생님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넘기면 너무 신나가지고 어떻게 부모님한테 자랑을 하게 되죠. 자꾸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게 돼요. 이메일을 막 써요. 어머니, 오늘 가영이 가요.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신나요. 얼마나 부모님이 좋아요. 어머, 정말요? 그럼 제가 집에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너무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많이 답답하시는데 결국은 세상은 움직이는 자에 의해서 바뀌게 되어 있죠. 너무 자꾸 의리란 말씀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패시브하게 수동적이죠.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은 아무도 안 줘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죠? 그래서 일어나셔서 나는 의리 아니야. 나는 내 아이와 나는 갑. 선생님도 갑.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작년 선생님은 이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좋았는데 이 선생님은 안 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기분 나쁘게 주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제가 너무 몰라서요, 선생님.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어텐션에서 아이가 이 자극이 오는 거를 아이가 이렇게 보지를 못해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대답을 못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보겠죠. 찾아보고 답이 나오면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한테 이메일을 쓰시던가 텍스팅을 하시던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해보셔요. 해보시고 절대로 을 아니니까 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자극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안 좋은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어머님도 욕을 하셨으면 "아우 제가 오늘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요렇게 하면 가영이가 굉장히 잘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 봤더니 어머 선생님 진짜 되는 거 있죠. 아마 선생님 혹시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영이하고 이렇게 공부하실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시게 되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내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인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 두서없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잠깐 일어나기 전에 모자 쓰고 잠깐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제 컴퓨터의 시간으로 48분 49 분으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또 질문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